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뭐냐, 또 지방분권이 뭐냐 하는 이제 그걸 굉장히 어렵게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신호등 누가 설치합니까? 우리가 신호등 바꿔달라면 구청장이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데 보면 그늘목이 참 불편한 데 돼 있죠? 주민들이 막 그늘목 위치 바꿔라 이러면 구청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왜냐? 이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경찰을 통해서 하니까 그거는 자치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값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가 의논해서 처리하면 그게 자치고 그게 분권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얘기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강의라는 거는 뭐 아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알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죠.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국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 평생 학습이 존재하지 않는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교육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거죠. 또 집안에 애기들 있으면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오뚜기 참 신기하죠. 발로 차도 저쪽에 가서 일어서고 넘어뜨려도 일어서고. 제가 오뚜기를 여기 넣어놓은 거는 첫 배경으로 넣어놓은 거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오뚜기 같은 나라.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오뚜기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말 강한 사람이죠. 국가도 오뚜기 같으면 강한 나라이다. 자, 그래서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오뚜기의 비밀은 이게 기울면 이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랫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밑에서 당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또 이게 뒤로 넘어져도 이쪽에서 당기죠. 그럼 또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뚜기를 만들면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넘어지면 끝이죠. 그냥 끝이 아닐 겁니다. 요게 여건이 되면 요게 거꾸로 쓸 겁니다.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요 무게 요거는 국가로 비유하면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정권이죠. 누가 결정하느냐? 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저 대통령에게 줘놨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죠.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가지고 몇 개월간 권력이 정지된 적이 있죠. 또 요번에는 탄핵 소추를 받아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가 왔죠. 우리 일상생활에 혼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시내교통 막혔어요? 쓰레기가 막 동네에 쌓였어요? 그냥 다 돌아갔죠? 수돗물도 잘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이 무게의 중심이 우리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1991년 이전처럼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더라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실시해가지고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결정해라 하니까 수도, 쓰레기,
뭐 대중교통 이런 건 다 서울시와 성북구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동네에서 하니까 국가가 안정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다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국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질 때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된다. 그 다음 또 가까운 게 어디입니까? 지방정부죠. 지방정부인데 성북구도 지방정부고 서울시도 지방정부인데 무게의 중심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북구에 있어야 된다. 이런 권력 구조, 이런 것이 이제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분권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에게 권력의 중심을 끌어내리는 것. 그게 지방분권이고, 국민에게 권력의 중심을 끌어내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만든 말입니다. 국민분권, 국민분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권력을 국민이 갖는 나라, 권력을 지방이 많이 갖는 나라, 그런 나라일수록 일단 잘 살더라, 이거. 잘 살더라. 두 번째,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또 그런 나라가 강하더라 한 것을 우리는 전 세계를 비교해 보니까 알 수 있더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스위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지금 은퇴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경제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스위스가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스위스 조금 나왔죠. 화면 나왔는데 저는 스위스에 자주 갑니다. 매년 갑니다. 스위스에 아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스위스에 이 아까 말하는 브루노 프라이의 형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바젤 대학의 총장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나는 스위스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첫째 묻는 질문이 왜 이 나라 잘 삽니까? 이걸 물어요. 왜냐? 우리 지금 4만 불이 안 되죠. 그 나라는 지금 한 8만 불 됩니다. 국민소득이. 물을만 하죠. 왜 잘 사냐? 그 프라이 교수도 제가 처음 만나서 이 나라가 왜 잘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원래 대가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스위스에는 약 한 2,300개의 정부가 있다. 그 2,300개의 정부가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2,300개 정부가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지방정부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노력이냐?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동네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업소하고 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문제를 자기 동네에서 결정. 세금도 자기 동네에서 결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동네보다 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그 경쟁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방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짓는다. 돈도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싶으면 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시설 필요 없다. 대신 세금 적게 내겠다. 스스로 정하는. 자, 그런 나라가 강하고 행복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저는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실현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 안 이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 한강의 기적을 얘기했고 그랬죠. 아마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했고. 왜 그러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했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하지 못한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국민 소득 수준이 어느 나라하고 비슷했냐?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하고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보면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조금 가면 장충체육관 있죠? 장충체육관 저거 지을 때 필리핀이 원조였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이젠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있죠.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봐지는데 그런 나라 세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기적입니다. 2차 대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 체제를 실현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60년대 영국의 어떤 정치 평론가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를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처럼 정치 민주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집트나 뭐 터키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갔었더니 베트남의 허브 교수를 만났는데 우리의 그 6월 항쟁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엄청 공부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 이랬더니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민주화하고 싶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 기적의 나라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디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촛불 시위에서도 나왔고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던 그 집회에서도 등장했고 또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런 정상들 때문에 이건 이제 정상들입니다. 이제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큰 일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세금 내는 이유는 우리가 다급할 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달라 하는 겁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말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못 구해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치욕의 날이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5명의 생명이 수장당한 이날 우리 동영상을 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동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거기에 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던 그 당시 진도 어민들이 7시 한 반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7시 반 아침에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에 갔어요. 구조하려고. 가서 동료 어민한테 무선으로 교신을 합니다. 이 배에
수백 명의 사람이 탔다 하는데 사람이 보여야 구조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구조하러 간 어민들, 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시민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조하러 갔고 경찰도 거기 있었어요. 해양경찰 와 있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빨리 이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사람 구조는 다음 문제.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게 뭡니까? 현장에 가서 병력도 경찰들도 출동했고 어민들도 와 있고 이러면 탈출시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장을 찾아가지고 선장한테 빨리 탈출시키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선장은 청진해운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로 공무를 수탁받아서 행하는 개인이다. 이러면서 공무수탁사인이라 국가기관입니다. 그럼 경찰의 명령하면 들어야 될 것. 그런데 경찰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을 탈출시키는 거 도와줘. 탈출하는 거, 그게 탈출이 아니고요. 그건 도망가는 겁니다. 선장은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때까지는 배를 떠나면 안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거랍니다. 이건 국가 결코 해서는 안 될지. 혹시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배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탈출시킨. 그래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또 지시를 기다리고 어민들은 출동했지만 말 안 듣고 뛰어나온 사람만 구제했고 말 잘 듣고 배에서 기다린 사람은 다 수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4월 13일에 일어났죠. 예? 16일? 4월 16일. 어떻게 잘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4월 16일과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행이 와도 그 불행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국가 개조하겠다 이래 했죠. 그래 놓고 해놓은 게 뭐냐? 행자부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을 폐지하고 더 현장과 멀리 떨어진 국무총리실로 옮긴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국민안전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세월호 사태는 국가 운영 체제가 빚어낸 재앙이다. 즉 중앙집권 체제가 빚어낸 재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장관급의 사람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럼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치는 거꾸로 취했다. 현장하고 더 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 재난에 대한 관할 부서를 옮겨버렸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메르스 사태입니다.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그 병원균을 가진 환자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국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지침도 못 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라도 환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한도 없는 지방정부가 왜 나서나?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서울시장도 그거 들어가죠. 몇몇 지방정부가 그걸 밝혔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방정부가 다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어쨌건 국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책들, 지금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아마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은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일자리 이거 한다는데 저는 꼭 성공하기 바라요. 지금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4월달 통계에 의하면 11.2%입니다. 이게 통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2배 내지 3배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서 잘 하기를 바라지만 참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부패한 나라다. 그래서 2017년에 176개 나라 중에서 깨끗한 순서로 보면 52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모나 발전 상태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부패한 나라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부패한 아까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라는요. 이건 모든 것을 국가가 하려고 하고 지방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손발을 묶어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과부하 상태로 할 일을 못 하고 지방은 무슨 일을 하려니까 나서지 마라. 손발을 묶어 놨어. 그래서 국가도 지방정부도 움직일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더 일어날 겁니다. 이 국가의 운영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더 되풀이될 것이다. 그 다음 부패. 부패도 이게 근본 원인을 따지면 권력의 집중. 그래서 16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귀족이 이런 말을 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서도 이 액턴경이 그 영국의 액턴경입니다. 액턴경이 한 말을 연설할 때마다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래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이라 했는데 나중에 직책이 대통령이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 야당 대표 하실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김현철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죠. 근데 왜 아들한테 가서 줄 설까요?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권력이 다 와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가 결정할 게 별로 없으면 아들한테 누가 가겠어요? 역시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 똑같이 아들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말년에 부패 혐의에 휩싸였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는데 밝히겠다 그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의 집중으로, 그래서 이걸 어렵게는 이 부패는 정치적 지대라 그럽니다.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특혜. 그게 부패다. 그 다음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출생률은 가장 낮다. 그래서 이 출생률을 높이려고요.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 됩니다. 돈도 엄청 퍼부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174조를 퍼부었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출생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 행복지수. 이게 이제 유엔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매년 2000년부터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 그동안 쭉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4위로 됐고 노르웨이가 1위로 됐고 그다음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여기까지 1위에서 6위까지 보면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인구 1000만 전후에 조그마한 나라들,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가 조그맣다는 거는 그 지방에서, 그 조그만 지방에서 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 지방이죠. 한 지방에
이 독립국가로 결정을 하니까 100% 분권화된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에 들어가면 나라 안에서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내려보낸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것, 불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제도에서 찾아오면 뭡니까? 국민들이 나서도 지방들이 나서도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하소연해보지만 중앙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했잖아. 원래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이 어떻게 가중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그래서 갈등 지수도 봤더니 세계에서 2위더라. 세계에서 1위인 나라는 어디죠? 터키입니다. 터키가 갈등이 심한 이유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 또 민족 문제. 이런 것이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갈등이 심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별로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속 좁다 이러는데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집어쳐 이렇게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또 이제 절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절합시다. 그럼 절은 안 하지만 그냥 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대하다. 또 이 민족 문제, 언어 문제 이런 거 없잖아요. 갈등 요인이 없는데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요, 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게 연간 82조 내지 246조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경제 성장이 21%는 가능할 것이다. 요즘 3% 경제 성장도 어려운데 이 갈등을 제로로 줄일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좀 과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제로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OECD의 평균 수준만으로 끌어내릴 수만 있어도 1년에 4% 내지 5%의 경제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 이것도 역시 정치 권력의 집중이더라. 왜 그러냐? 선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죽자 살자 매달리는 나라인데 그 선거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 2% 내지 3%가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표차가 좀 많이 난. 이번에는 이유가 있죠. 한 당의 원체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표차가 좀 났습니다만 통상 보면 2% 내지 3%의 격차로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는 거죠. 승자 독식이다. 선거에서 진 정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패자 전멸, 승자 독식, 승자 독식, 패자 전멸. 근데 5년 후에 또 선거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다. 5년 동안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권력자의 승자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시작이 됐는데 조금 양보했죠. 일단 국무총리 임명할 때부터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장관 그리고 무슨 정책하면 흔들어버려. 안 돼, 반대합니다. 아예 표결 안 하고 나가버리고 길거리에 가서 그냥 데모하고.
그러면 이긴 자는 가만히 있느냐? 5년 후에 우리가 권력을 뺏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당이 승자가 못 되도록 막아야죠. 지밟아야 돼요. 그 갈등, 거기서 갈등이 싹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임무를 가진 정치가 조그만 갈등을 키웁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조금 있으면 막 그걸 확대해가지고 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없으면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권력의 집중. 아까 머리에 권력이 집중된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절망의 나라,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지방을 보니까 싹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된 후에 뭐 달라진 게 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 가보면 친절해요, 안 해요?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뭐 스리도 툭 던지고 뭐 말을 해도 그냥 퉁명스럽게 받고, 요즘 뭐 어떻습니까? 엄청 친절해졌죠. 그리고 요쪽은 그냥 기름역에서 욕 걸어오다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동네가 좀 지저분해. 그런데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동네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우리 동네 좋다.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운동시설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런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거, 중앙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거, 그거를 지방정부가 나서니까 되더라.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축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화장실, 또 이 정보공개 조례, 뭐 이런 건데, 화장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죠. 그 전에 이 중앙정부가 화장실 개선 노력을 안 했느냐? 많이 했습니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청소 엄청 했죠, 변소 청소. 그래서 요즘 또 학교가 못 따라오고 있죠. 그죠? 조금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변했어요. 이 변화가 언제 시작됐냐? 우리나라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그것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했죠. 어딥니까? 수원에서 했죠. 그래서 내가 수원시장을 여러 번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은 이 발상이 중요하잖아요. 발상. 일단 발상을 하면 그 다음에 실천은 발상을 하는 게 반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뭐냐 이랬더니 월드컵을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큰 잔치를 앞두고는 집안 정리부터 했지 않냐.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거 좀 이렇게 고치고. 그래서 이 수원시장도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수원역에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용변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이 화장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레스트룸이라 그러죠. 그 레스트룸이 뭡니까? 휴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용변 보는 것이 아니라 휴식하는 곳. 좀 점잖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게 아주대학 앞에 그 반딧불이 화장실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화장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애기 엄마는 저기 기저귀도 갈 수 있게 하고 잠깐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다가 다시 나갑니다.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 화장실 맞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정부가 화장실 개선 노력을 했는데 화장실의 컨셉이 다른 거죠. 그때 중앙정부가 생각한 화장실은 깨끗이 청소하고 그 보면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못 움직이도록 횟가루 칠하고 횟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최고 사람은 꽃병 갖다가 장미꽃 한 송이 꼽아놓고 이런 정도였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대청소 기간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도만 해도 외국의 관광 책자, 한국 안내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으냐. 다 이렇게 좋게 소개하고 그 끝머리에 주의사항. 대한민국, 한국의 화장실은 더러우니 어디 나갈 때 호텔에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그 안내사항.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수원시장이 그렇게 화장실을 고쳤어요. 고쳤더니 이 언론들이 막 나서서 칭찬을 했을까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욕을 했어요. 호합한 화장실, 예산 낭비, 뭐 이래가지고 막 욕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제 신문 이런 제목을 많이 달았죠. 화장실 공사비가 아파트 공사비 2배나 들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교수님 신문 보고 그러시죠?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아파트는 거기에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도로도 돼 있고 물도 들어오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들어옵니까? 그 기반공사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보다도 그 기반시설을 하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원래 큰 일을 하려면 욕 듣는 건 다반사입니다. 꿋꿋하게 화장실을 개선해 놨더니 전국에서 수원에 화장실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관광을 옵니다. 투어로 옵니다.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놔놓고 목요일날 오후 3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투어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투어를 보고 가서는 우리 지방 또한 고쳐보자. 이래가지고 전국의 화장실이 깨끗해져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도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철도 화장실, 고속터미널 화장실, 이래가지고 고침.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 외국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뺏겨간 나라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칭찬도 하고 뺏겨간 나라가 어디죠? 중국에서 뺏겨갔죠. 중국 화장실은 우리보다 더 지저분했거든요. 북경올림픽 10년 전에 내가 가봤는데 이건 그래도 우리는 화장실 안에 있는 사이에서도 밖에 문은 있잖아요. 그건 문도 없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볼 때. 근데 하여튼 근데 올림픽 2년 전에 딱 가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인민일보 기사를 어떻게 났냐면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극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CCTV나 이런 데 중국 제일 큰 방송이 CCTV죠. 북경방송, 신화통신 이런 데서 뺏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화장실 1층이죠. 중국에는 3층 화장실, 5층 화장실 이렇게 지어가지고 해놨는데 2년 전에 탁 가니까 손을 탁 씻고 나오는데 누가 등 뒤에서 수건을 턱 내밀어요. 우리보다 하나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거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일자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게 있어요. 우리는 건물마다 뭐를 붙입니까? 이런 딱지 붙이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 정부. 그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뺏긴 증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방의 신화 창조의 7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한 지방이 바뀌어서
다른 지방을 바꾸었고, 특히 다른 지방에서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뭐 금방 따라하죠. 그래서 냄비 건성이다 이런데 그건 절대 그 틀린 말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학습 능력이 대단히 높다. 잘하는 거 보면 그냥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앙정부도 바꾼 거죠. 중앙정부도 바꾼 거. 그래서 내가 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한번 써가지고 이 지방정부에서 이런 혁명정부를 했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했던 분이 전화를 했어요. 와, 내가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잤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방정부가 한 거냐? 중앙정부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례를 쭉 순서대로 설명했죠. 그 중앙정부에 그건 나중에 한 거고 일단 지방에서 먼저 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하니까 그때서야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배워가지고 했으니 세계를 바꾼 거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사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국민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그전에는 지방이 나서면 안 되는데 중앙정부가 나서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중앙정부가 나서도 안 되던 걸 지방이 나서니까 된다 한 걸 최초로 체험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보다 먼저 있은 게 정보공개조례죠. 청주시 의회가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의 18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따라한 거죠. 그리고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방이 바꿔서 국가를 바꾸어낸 일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례 바꿀 때 참조한 게 어딘지 압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청구하면 정보를 다 줘요. 이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뭐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일본 걸 뺏겼는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번 바꾼다면 확 바꿔버립니다. 일본은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정보공개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가의 법률은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방이 바뀌어서 국가를 바꿔낸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북구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북구 청장님 오늘 오시면 이런 거 뭐 없어요? 내가 이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교육했던 분 중에 성북구에 공무원이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뭐 자랑할 거 없냐? 그걸 보고서로 한번 써봐라. 이랬더니 그 괜찮은 품목이다 싶었던 게 성북 절전소 운동. 그래서 이건 컨셉이 이거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아낌으로써 생산 효과를 내는. 그래서 이 발상이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로 써서 좀 앞으로 좀 퍼뜨리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여기 또 다른 사례들도 많죠. 구청장 만나면 또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은 어디에? 지방에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지방의 손발을 묶어놔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장관 나와라 이러죠. 그래서 국민 2,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한국행정연구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해마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믿는다, 약간 믿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는다. 국가기관들, 각종 기관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독 눈에 띄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못 믿겠다 하는 데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뭐 저도 지금 개헌 작업을 국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난 사람마다 그 국회 좀 바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11.6%만이 약간 믿는다. 아주 믿는다는 별로 없어요. 1.1%. 11.6%. 그럼 나머지 87%는 뭡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그 중앙부처, 이제 장관들이 있는 중앙부처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24.6%만 어느 정도 믿는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거의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지방 정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41.6%가 뭐 약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중앙 정부의 부처보다는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깨끗하냐를 물었어요. 요즘 신문 보면 맨날 지방에 무슨 부정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도되죠. 어디가 청렴하냐 이래 물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죠. 깨끗하고 믿는 정부에 일을 맡길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패한 기관에 업무를 맡길 거냐?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예, 전자죠. 전자. 그래서 동네 신호등 어디에 맡겨야 돼요? 예, 동네 정부에 맡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외국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대통령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은 이 사람하고 사진부터 찍어가지고 걸어놔야 직성이 풀려. 근데 이제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많이 알려졌죠. 뭐로 알려졌습니까? 아마 제3의 물결, 미래의 충격, 막 권력의 이동, 뭐 이런 책들로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왕성한 저술 작업을 폈어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위한 책을 씁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름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비전입니다. 이 인터넷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안 두꺼워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쉬운 문장으로 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Beyond the Crisis 라고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습니다. 2001년도 김대중 정부 때 쓴 겁니다. 나는 이게 국민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용역비를 엄청나게 줬을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점심 안 먹으려 해도 뭐 어떤 사람은 내하고 점심 안 먹으려면 2천만 원 가져와라 3천만 원 가져와라 이러잖아요. 이 보고서를 한 100페이지 썼으니까 엄청난 용역비를 줬을 거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IT 산업, BT 산업을 결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공장형 학교에서 창의성 학교, 다양성 교육으로 바꿔야 되고 뭐 노조도 변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쫙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산업구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업들이 먼저 변신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뀐. 정치 바뀌었어요? 근데 토플러는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때 2001년 때입니다. 우리 IMF 때 국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향을 찾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 하고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분하고 사진 찍는 것만 해도 큰 영광으로 하는, 이분이 말한 거는 하나도 안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 지금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진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16년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 지금 우리나라의 폐단이 여기서 다 생깁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에는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세계화 현상,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은 적정하게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퇴색해 가고 있다.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라는 것, 주문을 이때 하는 겁니다. 후진국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자를 따라하면 되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앞섰는지를 연구해서 따라하면 된다. 뺏기면 된다. 일본도 그래서 발전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발전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경제기획원 관료들이 이게 발전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강령, 뭐 이런 걸 쫙 적어가지고 전국 지방관서에 뿌려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게 만들고 못하면 처벌하는, 불이익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거기까지다.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해서 2만 불 시대를 넘으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뺏길 게 별로 없어졌다. 그 다음에 뺏기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이거 뺏기라 하고 도와줬는데 이제 뺏기려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허료를 내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야는 우리가 제일 첨단에 와 있고 어떤 분야는 뺏길라 해도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 시대인데 그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가 불분명해졌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정답이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안하다.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위험이 높아질 때, 이때 이제 위험사회가 된 거죠. 위험사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주식 투자할 때도 위험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철칙이 뭡니까? 한 군데 올인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건 몇 군데 나눠서 적절하게 하면 한 군데 실패해도 딴 데서 메워주고 뭐 그런 전략이죠. 국가 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정답을 찾는데 이제 흩어져서 찾자. 그래서 한 군데서 찾으면 다른 지방에서 그걸 뺏기고 실패하면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피하자.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실험이 행해져야 된다. 다양한 실험이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각 지방끼리 뭡니까? 주민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게 돼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혁신을 해요. 혁신을 한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세계 경쟁력이 1위인데 그 1위의 비밀은 대부분의 경제정책을 어디서 하냐? 지방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방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중앙 집권적인 구조. 이거는 개발 시대에 통하던 거니까 이제 세계화되고 지식정보 사회로 들어와서는
지방 분권적인, 즉 지방 문제는 지방에서 대부분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유럽 지역위원회에서 만든 그림표입니다. 도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X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Y축이다 그러죠. 이 X축은 뭐냐?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지방 문제를 지방에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 이쪽은 뭐냐? 소득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고 내려올수록 소득이 낮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쪽에 속하고 싶죠? 이쪽에 속하던 나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US, 미국, CH, 스위스, CA, 캐나다, 벨기에, 독일. 요 군에 우리가 속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한 이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 보니까 분권이 많이 된 나라들. 소득도 높더라. 그래서 경향성을 봤더니 이런 축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분권이 많이 될수록 소득이 높더라 하는, 몇 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득이 좀 지금하고는 맞지 않지만 경향성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2000년 전에 한 말. 논어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장문중은 절위자다. 장문중은 사람 이름, 절위자다. 이게 아주 심한 욕입니다. 공자는 평소에 이런 욕을 안 하는데 이때는 욕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장문중이 누구냐?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재상입니다. 그래서 장문중은 뭐냐? 절위자, 요 위는 벼슬입니다. 위. 절자는 우리가 잘 아는 절도할 때 그 절자입니다. 벼슬을 훔친 자이다. 그래서 장문중은 벼슬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장문중이라는 사람한테 유아해라는 아주 현명한 현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벼슬에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능하고 일을 안 합니다. 나라가 잘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멀리하고 무능한 사람만 채용하고 자기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심한 요구를 하는데 공자가 요즘 대한민국에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 기절을 얘기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2월 달에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36명의 헌법 개정 특위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는 해야 될 일은 못하고 안 하고 지방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벼슬 도둑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역시 토플러 얘기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토플러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여기서 정부는 정치를 상명, 중앙의 국가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답이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언제부터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YS 문민정부가 되면서 YS 때부터 하도 개혁을 많이 해서 개혁 필요성에 젖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 후에 김대중 정부 역시 개혁. 또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정치 개혁. 이게 화두가 되었죠. 그 모든 개혁들이 왜 실패했느냐? 이걸 안 한 겁니다. 헌법은 그대로 놔놓고
대통령 바꾼 거죠. 헌법이란 게 뭐냐? 이게 자꾸 사람들이 뭐 헌법하면 뭐 신성하고 고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비유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오늘날 우리가 운전하려면 전부 다 내비게이션 보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새로 생긴 길이 등재가 안 되거나 또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 표시도 없다. 뭐 2차선 도로가 4차선 되는데 그것도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엉뚱한 데 도달하겠죠. 운전 몇 번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국가기관과 국민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언제 바꿨습니까? 30년 전에 바꿨다. 30년 전에 바꿨다. 그동안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때는 세계화도 몰랐고 이 지식정보사회도 몰랐고 그다음 소득도 3,000불 시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은 똑같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의 항구성, 헌법학자들 막 강조를 합니다. 헌법에는 문제가 없고 해석만 잘하면 된다. 운용만 잘하면 된다. 또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 외국을 한번 살펴보자. 외국에는 헌법 개정, 우리는 헌법 개정을 몇 번 했죠? 10번 했습니다. 10번. 그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또 바꾸나? 10번 개정했으면 됐지. 뭐 또 바꾸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퍼슨은 매 19년마다 법률과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19년은 한 세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한 세대를 19년으로 봤던 거죠. 그 다음 다른 나라 실제로 한번 보자. 독일과 스위스 한번 보자. 이 나라들은 국가 경쟁이 우리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아까 국가 경쟁률 1위라 했잖아요. 잘 살고 정치도 안정되고 뭐 국민들도 행복한 나라들입니다. 보니까 독일의 경우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해서 60번 바꿨다. 60번, 64호에 바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매년 헌법을 바꾼다. 스위스는 1848년 이후에 150여 차례 바꿨다. 이것도 매년 바꾼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는 16개의 주가 있고 스위스에는 26개의 칸톤이 국가입니다.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7개의 헌법, 여기는 17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도 바뀝니다. 그러고 보면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인데 이 뷰캐넌 사람은 그거를 꿰뚫어 본 겁니다. 왜 경제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생기느냐. 정치의 실패, 경제의 실패는 결국 헌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헌법이 시그널을 잘못 줬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하고 정치가 실패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뷰캐넌은 헌법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헌법 경제학. 우리나라에서 왜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냐? 특히 지방 분권하고 관련해서 왜 해야 되냐? 우리 헌법이 지방의 디딤돌이 못 되고 지방의 발목을 잡는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헌법 117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세세한 사항, 쓰레기 치우는 거 뭐까지 전부 다 법령으로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지방이 자치할 게 없어요. 스스로 결정할 게 없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역할이 거친다. 그러면 이거는 자치기관이 아니라 하급기관이 되는 거죠. 하급기관.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려거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해라. 위임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는 시키지 않은 일 하지 마라. 시키지 않은 일 하지 마라. 시키는 것만 해라. 근데 우리가 이 전제해야 될 거는 중앙정부는 시키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답이 없다 했잖아요. 시키는 사람도 답이 뭔지도 모르고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이 잘못됐으면 전국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그래서 주택정책이 실패하고 교육정책이 실패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국가가 해야 될 큰일은 뭡니까? 외교, 국방, 통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실패합니다. 집중해야 되는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지방의 손발 묶기다. 또 그다음에 국가는 뭡니까? 과부하를 지우고 있다. 그래서 국가도 작동 못하고 지방도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헌법 바꿔야 되겠죠. 국가가 작동을 안 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무게의 중심을 처음에 우리가 그림 봤죠.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가야 돼. 지방에게로 국민에게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권은 모든 부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주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예. 이 주권이란 뜻이 뭐냐 이거예요. 최종적인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 그게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국민들이 폐지할 수 있습니까? 폐지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해야 될 걸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한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정당 공천 하지 마라. 그걸 요구해요. 선거법 고치면 됩니다. 근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치잖아요.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도 약속을 했고 공약을 했고 박근혜 후보도 공약을 했습니다.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 배제하겠다고. 그런데 왜 못 지킨다는 해명을 했어요? 아무 해명도 없이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 1조 2항에 국민에게 있다고 해놨는데 국민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선거 때 바꾸면 되지 않냐. 그죠? 우리 건데 선거 때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한 번은 국회의원 60% 불가리했죠. 요즘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적어도 선진국인 OECD 국가에서 국회의원 교체율이 제일 높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꿔도 정치는 안 바뀌더라. 왜 안 바뀌느냐? 그 정치인들이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도 요즘요,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국민들 우리 믿어주겠냐? 안 믿어준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그러면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라.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라. 그래서 잘못된 법률을 만들면 국민들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거. 무효화시키는 거. 그게 국민투표입니다. 일정 수의 국민들이 서명해 이 법률을 무효화시키자. 그럼 국민들이 다수 표를 얻으면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국민 발안은 국회가 법률을 정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법률안을 작성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서
통과시키면 그게 법률이 되는 겁니다. 헌법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스위스가 헌법 150여 차례 개정했다 했죠. 그중에 반 이상은 국민들이 발의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다. 즉 우리가 국가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애국심으로 유명하죠. 근데 스위스는 군대가 없어요.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합니다. 장군을 임명하고 그 장군이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48시간 만에 70만 대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 놀라운 애국심은 바로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기서 내가 국가다, 내가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애국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능하건 어쨌건 국민의 대표자는 자질이 없다, 부패하건.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키는 거, 국민 소환. 그 다음에 헌법을 국민들이 스스로 발의해서 바꾸는 거, 헌법에 대한 국민 발언입니다. 이런 통제 장치를 갖춰야 돼. 나는 이걸 비상 통제 장치라고 합니다. 비상 통제, 비상 브레이크. 내가 2006년 6월에 이걸 책으로 썼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문기자들은 막 전화를 하고 영화 감독까지도 막 인터뷰 한번 하자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났으니까 나라가 바뀌다는 걸 한번 체험했죠. 네,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이게 화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주요 후보 5명을 다 만나서 이거 넣자.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내가 대표로 있는 단체 나섰어요. 다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을 헌법에 명시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한다. 그래서 이름 적었어요. 지금 대통령도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에 아까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둔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지 마라. 그러면 예산 낭비만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정의의 원칙에도 국민은 국가에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개인이 해라.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정부가 하는데 그 정부 중에서도 최하위의 정부가 무슨 해라. 즉 시군구가 먼저 하고 시군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도가 나서고 국가는 언제 나서느냐. 시도도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정부가 개입해라. 이걸 보충성의 원칙이다 그럽니다. 유럽의 국가, EU 국가는 다 이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인데 이 입법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 40조 규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40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회에 속하면 국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국회 주권주의를 선언한 겁니다. 1조 2항에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해 놓고 40조에는 국회 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1조 2항의 후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헌법학자도 지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 책을 쓰면서 그래서 내가 제목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 조항을 가장 먼저 의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입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으면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게 속한다. 지방의 입법권은 주민에게 속하고 국가의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놀랍게도 우리 재헌헌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입법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민에게 속하는 것을 국회가 위임받아서 행한다 이런 의미였는데 5.16 이후에 제정된 헌법에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의원이 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동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이 술을 마시고 떠들다가 술이 좀 취하면 술병을 깨가 놀이터에 버려놓고 간다. 애들이 놀이터에 갔다가 막 발에 피가 나고 난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금지시키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에 술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조례를 정하려고 내가 1년 전에 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못 만든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못한다. 이 조항입니다.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발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스위스에서는 세금도 그 지방에서 정합니다. 주민들이 세율 얼마.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 해가지고 그 법률로 정하지 지방에서 못 정하게 하는. 그래서 아예 나는 요번에 그렇게 넣었으면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방에서 효력을 갖는 자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아까 필요한 세금을 그 지방에서 매기는, 그건 당연히 지방에서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우리한테 나타나는 아주 나쁜 폐단.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돈은 지방이 내게 하는 비용 증가. 이제 누리사업이 대표적인 거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아예 위임한 정부가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도 오늘 토플러 얘기에서 시작해서 토플러 얘기로 끝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정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토론을 시작한 겁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토론을 전개하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고 느낀 거 가족들하고 얘기해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이웃들에게 얘기해보고 확산시키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내고 그걸 위해서 토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크쇼나 또 이 원탁회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플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와서 세상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토플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결국 새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헌법 개정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5명의 후보자가 약속했고 지금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이유는 100가지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강력하게 요구할 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고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